자, 어제 방송에 제가 소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설 요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없앤 그런 개헌이다. 30개 지방 국가를 만들고 30개 지방 국가 대통령들은 얼굴 마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위원회가 조정하고 이 30개의 정치위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 지배받는다. 그럼 이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채팅창에 우리 애국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제 소설의 요약을 이렇게 드렸고요. 오늘도 이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씩 팩트로 비판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방 분권 주장하는 사람의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밀착형 지방 분권으로 가야 한다. 자, 이 말은 거짓말 선동입니다. 왜 그런지 팩트로 비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밀착형 지방 분권 국가가 역사상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방 분권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역사적 사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실천되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거짓 선동인 것이죠. 오히려 역사적인 실예로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했을 때 오히려 선진국으로 질적 도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미국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의 북부군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 반대에 있었던 남부군은 지방 분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북부군 링컨 대통령의 연방군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북부군이 주장했던 게 뭐였죠?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노예 해방이었죠. 개인의 자유를 넓혔던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넓혀서 시장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자 했던 것이 링컨의 강력한 연방 정부 정책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남부군은 노예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이죠. 노예제를 유지하고 귀족 계급을 남기고 농촌 경제를 주장했던 것이 남부군의 주장했던 지방 분권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남북전쟁에서 이긴 링컨의 연방중앙정부가 권한을 강화해서 그 다음에 역사상 미국이 선진국 제1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역사적 실례가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 중앙집권 강화를 통한 선진국 도약의 역사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례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통해서 선진국에 진입했던 두 번째 사례는 박정희 대통령이셨습니다.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를 국민 93% 이상 지지를 받아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구성했죠. 그 이후 경제 발전, 정치 발전도 이루어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극찬했던 한국인 고유의 매우 아름다운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강력한 중앙정부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제 기적과 발전을 이루고 정치 발전을 이뤘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흐물흐물 쓰러지기 시작했냐?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던 것이죠. 1987년 이후에.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좋았지만 이 사람들 처음에는 지방자치제 의회 의원들 무임으로 봉사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연봉 받기 시작했죠. 예, 국가의 세금을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는데 현재는 300명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그 뒤로. 오히려 대한민국은 국회 독재의 국가라는 오명을 그런 비판을 받기까지 하죠.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국회의원을 최대 1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구 5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4천만 명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4천만 명 중에 국회의원은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명으로 줄여도 됩니다.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의 5배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 관한 연봉만 말하는 겁니다. 보좌관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럼 미국은 국회의원 1인당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냐? 3배입니다. 한국이 5배예요. 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고 특권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 자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불법 탄핵을 저지르고 법을 가장 안 지키고 가장 부패한 자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오히려 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해서 이 국회 해상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현재 이런 국회 독재가 일어나지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짓밟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방 분권 국가를 한다고요? 아예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자고 차라리 말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63명의 단체장들이 개헌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1월 2일 날.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 집권 체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경험했다.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 결정만 기다리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해체하고 지방정부 늘리자 이 얘기죠. 이 말 100%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팩트로 비판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책임자였던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은 이미 하루 전에 세월호 침몰 중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곤이 중앙정부보다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 중앙정부보다 먼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단체 교육감 김상곤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예언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한 분만 있으면 재난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상곤의 이 정보 체계를 좀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해서 연구해서 그 김상곤의 정보 체계대로 재난 대책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재난도 다 미연에 방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김상곤을 좀 조사 연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는 가장 쉽고 돈도 안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개헌하는 것보다. 두 번째, 문재인은 세월호 죽은 애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세월호 참사를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분권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월호 참사를 들먹여서 지방분권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세월호 참사를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월호 참사 같은 걸 막으려면은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하죠? 도대체 저는 이 말을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르스 사태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앙정부가 이를 잘 처리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못한다고 박원순이 준전시 상태 선포했었습니다. 박원순이 준전시 상태 선포한 것은 중앙정부 허락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6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헌 성명서에서 말했던 부분, 그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결정만 기다리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박원순이가 무슨 속수무책 기다렸습니까?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준전시 상태 선포했었는데 이미 지네들이 다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은 그 당시에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 치는 예비 수험자가 13만 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3만 명이 서울로 모여들어서 시험을 치면 메르스 확산 방지하려는 중앙정부의 그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박원순이는 언론과 여론에서 공무원 시험 치지 말아라 하는데도 무시하고 시험을 쳤죠. 그래서 13만여 명이 메르스 확산 사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모여서 시험을 봤던 겁니다. 이 사람은 박원순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또 예정대로 한단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메르스 확산을 막고자 했던 겁니까? 메르스 확산을 더 조장하려고 했던 겁니까? 메르스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까? 메르스를 더 만연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박원순이는 중앙정부 지시를 기다리면서 속수무책 그렇게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가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중앙정부가 일을 너무너무 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왜곡, 거짓말, 조작, 선동으로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설을 또 씁니다. 중국 짱깨들과 조선족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투표로 제주도나 평택시를 지방자치국가를 중국의 자치국가로 편입해 가자고 투표 제안을 하고 투표를 가결시키면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되고 평택시도 중국의 한 시가 되는 겁니다. 평택시 대통령이 미군 주둔한 미군 기지 다 이사가라 하면 이사 가야 합니다. 지방 분권 국가된 이후 전라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팅창에 지방 분권 국가된 이후에 전라도의 모습을 상상으로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자, 내일 우리 은행 북한 인공기 달력 문제로 내일 애국기 시민들 집회를 하시는데요.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970년대 필리핀 시민운동 사례를 응용한 겁니다. 70년대 필리핀 시민운동에서 필리핀의 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비싼 이자를 물리고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서민들이 필리핀 은행을 상대로 벌였던 그 행동을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자, 내일 가시면은 애국 시민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예. 그 차가운 바깥에서 태극기 흔들며 구호 외치지 마시고요. 예. 한 20명 내지 30명 분들은 그 따뜻한 본점 안에 들어가세요. 그 은행 안에 의자 다 차지하세요. 그리고 번호표 다 뽑으세요. 그리고 쫙 앉아서요. 그 안에 커피 있는 거, 물 있는 거 다 드세요. 자, 그리고 휴지 같은 거 바닥에다 막 버리세요. 예. 그리고 순서대로 번호 부르면 창구에 가서 예금 계좌 하러 왔다고 하시고요. 그럼 직원이 서류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다 읽으세요.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다 읽으세요. 1시간이 가도 좋고 2시간이 가도 좋고 서류를 다 읽으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사인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주소도 쓰지 말고 이름도 쓰지 마시고요. 생각 좀 하고 다시 올게요 하고 의자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또 번호표 뽑으세요. 그리고 의자에 따뜻한 데 앉아 계시면서 또 마실 거 마시고 커피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번호 부르면 가서 서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 두세 번만 하면은 아마 그날 은행 영업 시간이 다 돼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건장하고 힘 있으신 분들은 밖에서 구호하고 그거는 예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주국 정부 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의 노 프리덤, 노 올림픽, 트윗 운동 강력하게 정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지방 분권 개헌 반대와 월드 호구 왕따 양아치 등신 타조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을 위해 애국 동지 여러분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한 번 더 새로운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이번 토요일 대구 반월당 동아 쇼핑센터 앞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헌효선 팀입니다. 예, 70년띠 멍멍이띠의 정의덕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예. 모자 예쁘네, 예. 모자 이쁜 것을 전해서 물어보나? 아이고, 인간아. 예, 허준세 TV입니다. 네, 제가 연세대학교 법학과 나왔는데 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32살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장난치는 게 아니고 요새 애들이 말하는 틀딱 있잖아요. 그 틀딱이 할배 새끼들 다 걷어차야 됩니다. 니는 철딱 안 되지? 어? 저런 것들 저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 하겠어, 지금? 공부해서 뭐 하겠어, 그래? 인간아. 너가 엄마, 아빠 요거도 먹는 거야. 예, 허준선 TV입니다.